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명청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서류 번호 아시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몇 페이지야? 175페이지인가요? 네, 175페이지 좀 펴보세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 주어장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이 주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주원장이 이제 그 안희성에 이제 주원장이 원래 이제 안희성에 이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 잃고 한각사에 들어가서 중이 됐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당시 이제 항건적인 홍건적인 아이니까 그때 같이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그 가정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볼 내용은 없는데 원나라 말기 때 일어난 그 홍건적인 난 관련된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홍건적인 난은 이제 유봉통하고 한사동이 이제 두 명이 주도해서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주원장도 이 홍건적인 난의 일파인 각자응의 부하 장수였어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원나라는 정치 기강이 풀어지고 도적이 사방에 일어났다. 자, 유복통이 한산동을 받들어 송해 후예라고 속이고 영주에서 군대를 일으켰고 서수희가 이제 황제로 창친하면서 기주에서 일어났다. 자, 이 팽대 조균용이 서주에서 일어났으니 우리가 각각 수만이었다. 자, 아울러 이제 장수를 두었고 그 원나라 관리를 죽이고 군현을 침략했다. 이에 앞서 이미 방국진이 해상이 되었다. 이 방국진은 그다음 주원장하고 이제 강남에서 싸웠던 인물이에요. 예. 자, 하여튼 다른 도적도 그 병력을 끌어모아 땅을 점거하고 약탈을 거듭하는 자가 매우 많아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다. 1352년 음력 2월에 정원사람이었던 각자응이 이 각자응의 부하 장수가 주원장이었죠. 주원장. 자, 각자응이 그의 무리 송도객 등과 함께 호주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원해 장수였던 찰리 부하가 꺼리고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매일 양민을 잡아다가 포상을 요구했다. 자, 태조는 당시 25살 나이도 병난을 피하려고 신에게 점을 치니 남아있는 것도 당하는 것도 모두 불기하다. 자, 이에 대사를 일으켜야 할까요? 라고 절친이 기다렸다. 크게 기뻐하고 마침내 음력 3월 갑술 3일에 호주에서 각장을 만났다. 각장은 그의 용모가 기이하게 생겨 친병으로 삼았다. 싸울 때마다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은의 양년을 딸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주원장의 부인이었던 고아옹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없는데 각자응이 그의 용무를 기이하게 여겼다 이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주원장의 그 초상화가 두 개가 남아 있거든요. 하나는 상당히 인자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진짜 뭐랄까 주걱통이 나와가지고 좀 약간 개팍하게 생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걸 볼 때 후자가 훨씬 더 요 말에 딱 부합되는 것 같아. 요게. 하여튼 요 명사인데 명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일단 이거는 명사는 청나라 때 만들어졌죠. 왜냐면 어떤 이제 그 역사가 어떤 왕조의 역사는 그 왕조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왕조가 망한 후에 그 뒤를 계승한 왕조에 가서 만들어진 거죠.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정치적 의도에 입각해서 썼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명사는 명나라 건립부터 멸망까지 청조가 편찬한 간찬사서이다. 자, 순치 2년에 명사관을 설치하고 편찬 작업에 시작하여 건룡 4년에 완성하여 간행되었으며 세 차에 걸쳐 수정되었다. 자, 이거는 명나라의 건국한 태조 주원장의 신변 출생과 선전 과정 그리고 원말의 재해와 사회상 각지의 궁흥들이 할거사항들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원장의 이제 그 북벌 관문이에요. 자, 이때 북벌의 대상은 주로 누굴까요? 네, 대도에 있는 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대개 보면 이제 중앙 의식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원을 오랑캐라고 지칭하면서 이 몽골족이 오랑캐라고 지칭하면서 중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주원장은 그 당시 복고주의를 내세워서 어떤 명예 그 어떤 송나라 예전에 당송시대 때 중국 왕조의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는 거 그리고 중화의식 같은 것들을 내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홍무제가 명나라를 세우고 나서는 또 한편 또 원을 계승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원을 계승해야지 나름대로 이게 정통 왕조로서 이제 어떤 계승수에 딱 맞잖아요. 그리고 원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몽골 평원이나 저쪽 만주까지 자기 영역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정치적인 표현이 뿐고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복구주의 정치했죠. 그래서 몽골족 분숙들은 이제 뭐냐면 쳐내고 종전의 한족 풍습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볼 내용은 없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달을 보면 나는 본래 해우의 평민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해우라는 것은 이제 장강과 해수 사이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해수가 있고 이렇게 장강이 있으면 요 지역을 의미해요. 안희성이나 뭐 절강성 북부 지역 요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강남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 일으켰다. 네, 그래서 특징이죠. 그래서 보통 중국의 정통 왕조는 강북을 이제서 나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강남을 정복하는 건데 거꾸로 이 사람은 강남을 중심에 갖고 일어나서 강북을 이제 먹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특징은 평민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민 출신이 황제까지 올랐던 경우가 중국 역사가 딱 두 케이스예요. 하나는 유방하고 주원장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강남 출신의 평민이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왜 강남에서 주로 이제 그 당시 반란이 많이 일어났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원나라가 그 남인이라 갖고 강남인들 차별했죠. 근데 강남인들이 또 수는 많아. 그리고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죠. 되게 세고 그런데도 이제 그 상황에서 차별하니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므로 우리로부터 추대를 받아 군대를 통솔하고 장강을 건너 형세인 땅인 금능에 거하여 천엄의 하천인 장강을 얻은 지 지금 13년째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금능이야. 이 금능은 뭘까요? 예, 남경이죠. 남경. 예, 남경의 수도란 뜻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초창기 때 명나라 초기 때 수도가 안경이었다가 나중에 영락제 때 이제 쿠데타가 이기고 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죠? 북경 옮기죠. 예.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수도 관련된 문제, 지도와 함께 한번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여기 뒤에는 뭐 자기가 뭐 어디 점령했고 어디 점령했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걸었던 게 또 뭐냐면 복고주의, 중화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달력에 볼 수 있죠. 다음 장 보면 나는 청령을 본숭이 이어받아 스스로 평화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제 군대를 보내 여러 오랑캐자를 북으로 몰아내므로써 백성들 동탄에 구하고 중화의 예의 제도를 회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요때 오랑캐라는 것은 이 몽골족을 의미한 거고 중화의 예의 제도를 회복하고자 한다. 요거는 이제 뒤에 복구주의 정책을 이제 의미하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나를 원수로 여겨 가족을 이끌고 북으로 가. 더 공공을 빠질까 염려된다. 그러면 먼저 포고하여 알린다. 군대에 이르거든 백성을 피하지 마라. 나는 호응이 없숙하니 추후도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중화에서 오랫동안 평할 것이고 나를 등지는 자는 스스로 세에서 내쫓기게 될 것이다. 되게 우리 중국의 백성은 하늘이 반드시 우리 중국 사람이 명하여 평화롭게 만들 것이니 이리 어찌 이적이 다스릴 수 있는가? 너네 왜 몽골족이 다스리냐 그 거죠. 나는 중국 땅이 오랫동안
피비린내도 더럽혀지고 그 백성들이 불안할까 염려된다. 그 뭐 내가 궁을 거느리고 신껏 순충한 것은 호루를 쫓아내어 폭난을 없애서 백성들이 모두 각기 있어야 할 곳을 있도록 하고 중국의 치욕을 싣고자 한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잘 알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게 몽골인과 생봉인은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천지인 한 개 태어났으니 능히 예의를 알고 신민을 원한다면 중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돌봐주고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랑캐지만 내 밑에 들어오면 그래도 뭐냐면 먹고 살만하게 해줄 거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보면 출처를 볼게요. 먼저 출처를. 명태조 실록이라고 있어요. 예. 실록인데 앞에 명사는 뭐냐 했는데 앞에 명사는 이제 청나라 때 만든 기전체예요. 청나라가 등장하고 나서 명나라 역사를 정리한 거죠. 근데 이 명태조 실록이라는 건 좀 의미가 달라요. 이건 조선왕조 실록과 비슷해. 그 당대에 만들어졌어. 예. 그래서 명태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영락제나 뭐 이런 때 만들어졌겠죠. 이런 때 이제 만든 거야. 그래서 편년체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 실록이 있듯이 중국에서도 이런 실록이 있어요. 명실록, 청실록 이런 것도 있고, 자 하여튼 이런 편년체 사서가 이제 명태조 실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왕과 관련된 황제와 관련된 그 기록들을 모집해 갖고 정리를 한 것이 명태조 실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원자와 관련된 실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볼게요. 1367년 음력 10월 병인일 주원장이 군대가 원을 멸망시키기 위하 진군할 것이니 동용하거나 달아나지 말 것을 중국 북부 지역의 관료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경문이다. 주원장은 다음 달 서달과 상운충을 보내 중원을 장악하게 하였고, 이듬해 음력 8월 기사일에 원의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래서 요때 이제 원나라는 이제 그 당시 어디로 갔어요? 북으로 갔죠. 그때 이제 황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양후의 아들이 이제 황제인데, 이 북어는 좀 이따 곧바로 망해요. 그래갖고 이제 몽골족들은 타타르하고 오일라트 이렇게 분열되죠. 그리고 얘네들하고 이제 또 명이 계속 싸우잖아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갑제 관련된 내용이 있게요. 자, 이갑제는 홍무제 때 이제 만들었죠. 홍무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농민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이들 처지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항촌 자치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 전환시대 때 그 항촌 자치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부활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실시한 게 이갑제야. 그래서 웬만한 일은 그 향리의 모든 일들은 국가 권력이 간섭 없이 향리 자체에서 이장호라든지 이노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치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리의 여러 행정 업무라든지 조세 징수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자치적으로 해라. 이게 이감력이죠. 그래서 여기 향리에 이제 뭐냐면 행정 같은 것들 볼 때는 뭐 우리가 있는 부역항책이라든지 이런 작성도 여기 포함돼. 그러니까 부역항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도층은 토지대장이고 부역항책은 호구대장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항리의 업무예요. 지금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거나 그렇게 하죠. 비슷한 업무들을. 근데 그 당시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항촌 자치에서 다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역을 이감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감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장과 갑수어 해갖고 각각 이제 12도씩 해서 편성해서 10개로 돌려가지고 110호가 10개로 나눠서 10호 갑수어 10호 이장호 1호 이렇게 묶어서 10개 조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6년으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이장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나라 초기 때 항청자치의 뭐냐면 대표 그 모델이 뭐냐면 이렇게 네, 이갑제인데, 자 이갑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도적 관련 설명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단의 천하의 부와 그 현의 부역항책 편찬으로 명예였다. 자, 부역항책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호구대장이죠. 자, 그래서 이 대장의 문서가 노란색으로 거포지가 있다고 해서 부역항책이라고 하고 있죠. 참고로 이제 어림도책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토지 제정이죠. 예, 물고기 비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역항책이면 어림도책이냐 그런 것들은 다 향리의 행정과 관련된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이갑을 맡고 있는 사람, 이갑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방법, 그러니까 부역항책을 이제 편찬하는 그 방법을 이제 쭉 얘기하는데 이거 이갑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15를 1, 2로 조직하고 1, 2 가운데 인정과 세양을 많은 10인을 뽑아서 장으로 삼고 나머지 100호를 1갑, 10호의 10갑을 만들었다. 그래서 앞에는 이장호라고 하고요. 10호를 그다음 뒤에는 갑수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장호 1호와 갑수호 10호를 짝지어서 1조를 만들죠. 그러면 몇 개 조가 나와요? 10개 조가 나오죠. 10개 조.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총 합하면 115가 일종의 하나의 세트로서 이갑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거기에다가 이제 기종호가 이제 있죠. 예.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예시 아니고 일종의 모델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 또 이장과 갑수의 어떤 수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해마다 이장 한 명과 갑수 10인은 하여금 1, 2와 1갑을 관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려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역을 담당하는 순서는 인정과 세령에 다가해서 정한다.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마다 윤번제도 운영이 됐고 그리고 이감 역을 수행하는데 주로 이제 이장호는 좀 약간 리스크가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역을 수행하고 밑에 있는 10호는 갑설 10호는 자기의 어떤 재산에 따라서 또 뭐냐면 역을 수행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마다 일책을 편찬하되 책의 처음 부분에는 총괄하는 그림을 하나 붙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장과 갑수호가 아닌 전혀 자산이 없고 뭐냐면 그 성인호가 없는 그 호들은 주로 이제 기경호라고 해서 붙이죠. 그래서 이어서 호랍이 가부, 고와 홀엄미 역을 담당할 수 없는 호 115 이하에 부착 관리하되 그림지에 놔야 될 기경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가보를 그 당시 부여광책 기록을 하고 이것도 다 부여광책을 만들고 하는 것도 다 뭐냐면 이감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여광책을 적어놓은 이가보에 적혀있는 부여광책을 내부로 만들어 한 분은 호부로 올려 보내고 3분은 포정사, 부, 현 각각 일부에 비친다. 자, 여기 포정사가 있는데 포정사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명나라 최고 행정기관이 로였거든요. 로.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뭐 그 위에 이제 성이 있죠. 성. 이게 최고 행정기관인데 지방에 있는 이제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야. 포정사.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홍무제는 전란으로 흩어진 호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1370년 지침마다 호첩을 지급하여 호적 정비를 착수했다. 그리고 지방 및 중앙 통치제를 정비한 후인 1381년에 이갑제를 실시해 기층 조직을 정비하고 동시에 호적에 해당하는 항책을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항책이 이갑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이 항책을 작성하는 역도 이갑역에 속해요. 예. 항책은 10년마다 인구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편찬하도록 했는데 호비에 올린 것은 포지가 항색종이기 때문에 항책, 부역의 부가 기준이 되므로 부역 항책이라고 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동항시에 이제 어림도책을 만들죠. 어림도책. 자, 어림도책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냐면 토지 재산 대장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지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구성이 있어. 이게
정리가 경기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지금처럼 이게 경기 정리 잘 된 농가 밭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게 마침 어린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 해서 이걸 어림도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어림도책도 마찬가지로 누가 작성하냐? 아까 이갑 역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거야. 이것도 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항리사의 행정 문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동사무소에 하는 일을 이갑역에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대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뭐 그 밑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잠깐 내용을 볼게요. 자 어린도책은 토지대장으로 송대로부터 존재했다. 주원장이 명을 건국한 뒤 안정적인 가세를 목적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측량 면적 모형과 함께 토지의 종류, 비처, 매매 정황 등 토지 주인의 성명과 자호를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도록 했다. 자, 어림도책은 가세의 기초 자료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유 관계를 알려주는 핵심 자료가 되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대구를 반포하다는 게 있어요. 예. 자, 어제대구라는 건 뭐냐면 주원장이 친히 공포한 뭐냐면 칙령이에요. 예. 어제대구가. 그래서 어제 주원장이 친히 만들어서 공포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자, 여기가 이제 주요 내용을 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고 그리고 뭐냐면 죄를 지을 경우에는 엄벌을 쳐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랑캐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라. 뭐 그런 내용들이야. 예, 복구주의 정책 같은 것들 반영되고 있는데 자, 요 앞에 이제 내용들만 좀 읽어볼게요. 자, 그 1485년에 어제대구를 지어 천하에 반포됐다. 원래 원은 융적으로 그 오랑캐란 뜻이죠. 예. 중국에 들어와 주인을 노릇하면서 오랑캐 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법령이 성기고 어설프고 상하가 차례로 없어지게 되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막 멋대로 자기 법대로 쓰고 오랑캐 법을 쓰니까 제대로 이제 뭐냐면 기틀에 안 잡혀 있다는 거야. 예, 부정부패가 많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주원장이 했던 조치가 예전에 당률 있죠. 당률을 다시 부활시켰어. 예, 이게 뭐예요? 대명률이죠. 그 다음에 이게 형법이고 대명령이고. 예. 자, 이 대명률은 형법과 관련된 건데 그 당시 원나라 말기 때 부정부패가 많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자 그 당시 아주 엄격한 그 뭐냐면 처벌로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 한 사람들 엄격하게 처리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 대명률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조선의 형법에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조선 형법에 영향을 미쳐서 기본적으로 일단 대명령을 따르되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시죠? 강의한 내용 기본적으로 대명령을 따르되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실정이 안 맞는 경우에는 그 건국대전제 뭐냐면 형정을 따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조선도 기본적으로 대명령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권신들이 장악하고 간직 임명에도 그 부족을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부족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제도를 다스릴 때 뇌물을 따라 형나라를 좌우되고 승진시키거나 내쫓을 때는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가 뒤섞였다. 사차의 윗사람을 범하는 자도 죄를 다스리지 않고 간사하고 윤리에 어긋난 사람들은 저도 뭉쳐가지 않다. 원만의 어떤 이런 부정부패, 인사 어떤 잘못, 인사의 어떤 그런 잘못된 인사 이런 것들 비판을 하는데 이게 좀 능력을 게 뭐냐면 관리를 임명할 때 부족을 중요시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근각이라고 하죠. 근각. 근각. 그래서 몽골족들이 등장할 때 몽골족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 가문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학식이 뛰어나도 뭐냐면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 말단 관리 정도만 이런 것들만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 높은 관직까지는 고위 관직 올라가지 못해요. 예. 자, 그래도 이제
또 중국인들이 그 당시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몽골 풍습에 영향을 받았어. 그 중국인들은 병박하고 자임하여 장차 모두 오랑캐가 되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한족들은 자임이 아니라 우임을 해요. 우임. 그래서 왼쪽 그 섬을 오른쪽 섬으로 여미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이제 한국이라든지 그 주변의 이민족들은 그 중국 애들이 말하는 오랑캐들은 우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임을 해. 예. 그래서 자임을 한다는 것은 그 오랑캐의 어떤 상징이 된 거야.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예전 고대 시대부터 그렇게 이제 인식을 했고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몽골 풍수에 많이 뭐냐면 물들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는 병발을 강제로 하지 않냐? 만주족들, 한족들 대고 병발 강제했잖아요. 근데 몽골족들은 병발 강제가 안 시켰어요. 왜냐면 얘들은 다원성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한족들이 스스로 한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원나 간섭기 때 이게 병발을 했잖아요. 근데 변발한 거는 몽골족들이 강요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알아서 변발하면 몽골족들이 우리 기여해 줄까 생각해서 그렇게 지배층 중심으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랬나 봐요. 몽골족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강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인지 일부 중국인지 알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100년 동안 이제 몽골족들 지배받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몽골족의 어떤 것들 쳐내고 예전에 당송시대 때 한족의 풍수로 다시 돌아가겠다. 라는 복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 있죠. 예. 여기 보면 황제께서 일찍이 탄식하여 중화의 풍습이 쇠하여 없어지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기울어 무너졌다. 시기 이래 예약을 제정하고 법제를 정하였으며 위관을 고치고 강복을 구분하여 사람을 지켜야 할 도리를 바로잡아 상황을 분명히 밝힌 것은 모든 상황의 옛도를 회복하여 백성들 하여금 예의를 분명히 알고 분을 어기거나 법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온갖 업무를 처리할 틈틈이 대고를 지어서 뭐냐면 밝히노라. 그렇죠. 그러면 복고주의라고 하는데 옛 것을 이제 복구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죠. 복구의 대상은 주로 어느 나라일까요? 송나라나 당나라 때야.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한족의 문화다. 해갖고 복구를 하는데 이거는 동계에서 이제 그 구체 사례들이 좀 얘기했죠. 뭐 주작을 간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과거 시험을 다시 중요시이죠. 그래서 이제 경학 중심의 과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유교를 방파하고 이런 등등이 다 복구주의 정책들이야. 자, 그래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이제 유교적 내용이 나오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에게 호도하며 사람을 다스리고 자신을 닦는 것이 모두 여기 있으니 잘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잘 지키지 않는 자는 하를 입을 것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이를 반포하니 영구히 교훈을 삼도해라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대구는 모두 74조도 이뤘으며 명대구로 한다. 명이 건국한 뒤 18년간 각종 옥사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 질서를 확립하는 막바지 사회 질서와 국가기관을 정돈하기 위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종 옥사라는 것은 이제 그 명나라 주원장이 자기가 이제 즉위하면서 이제 자기 건국 대신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옥도 죽이고 뭐 이런 사람도 호영옥도 죽이고 이런 내용들 얘기하고 제도 개혁은 이제 원나라의 개혁을 제도를 개선해서 나름대로 명나라의 고유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런 의미를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판례형식의 특별보호로서 부패와 불법을 저지른 관료나 지방 유역자들에 대한 엄벌 처벌을 비롯하여 신분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엄한 처벌까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고, 자, 그다음 중서성과 승상제도 페이지를 족보로 삼는다 이 내용인데, 요거는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명나라는 이 원나라를 계승했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원나라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원나라 제도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 중서성이 권한이 너무 컸어. 승상의 권한이. 중서성과 승사상의 권한이 많다는 것은 황제권의 위협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호용의 옥사를 계기로 해갖고 뭐죠? 중서성을 폐지하고 그리고 육부를 직접 자기가 관할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재상도 아주 폐지시켜요. 예. 그래갖고 이제 지가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자기가 멋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홍무 28년 6월 기축 예로부터 상공의 도를 논하고 육경은 직무를 나누어 맡았다. 진나라가 처음으로 승상을 두고 얼마 있지 않아 방했다. 한당 송이 승상제도를 이어받았는데 비록 혁명한 승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인이 권력을 전당하고 정치를 어지럽힌 자가 많았다. 자, 우리 왕조에서는 자, 여기는 이제 명나라를 얘기하죠. 그 승상을 폐지하고 5부, 6부, 도찬원, 통전사, 대리시 등의 아문을 두어 천하의 섬을 나누어 다스리고 서로 견제하고 감히 서로 억압하지 않은 이들 모두 조정이 총괄하는 것을 옹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그 주원장도 송나라와 그 송나라 간제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송나라 간제의 특징이 뭐냐면 행정적인 효율성보다는 뭘 해요? 권력을 분리시키죠. 분산시키고 견제시키잖아요.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황제한테 개기지 못하도록. 또 똑같아. 그래서 권력을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몰아주지 않아요. 뭐 승상이나 이렇게 몰아주지 않고 권력을 다 분산시켜. 그래서 서로 견제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누가 총괄하는 거야. 여긴 조정이라지만 황제가 총괄하는 거죠. 예. 그래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황제만이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원장같이 유능한 황제, 영락제에서는 유능한 황제가 등장하면 모르겠는데 영락제 사후부터는 거의 대부분 황제가 무능하거나 어린 황제들이 등장해요. 예. 홍치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무능해.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중간에 내각이라든지 황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재상제도 폐지가 황제권 강화에는 큰 기여를 했지 모르겠지만 그 명나라의 관료 시스템을 완전히 어지러놨죠. 예, 무너뜨려 놓은 거야. 예. 자, 한번 내가 또 볼게요. 그래서 황제가 된 사람은 결코 승상을 세우지 말고 신하로서 감히 세우고자 추정한 자가 있으면 문무의 여신하든 즉시 탄핵상주를 올려서 중형에 처해야 된다. 요걸 뭘로 정한 거야? 조법을 정한 거야. 조법. 딱 일단 그 명나라 세웠던 주원장이 딱 조법을 정해놓으니까 그 황제들은 아무리 자기가 재상을 세우고 싶어도 재상을 못 세우죠. 왜? 조법에 유리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뭐냐면 내각 대학사를 이제 자기 주변에 두거나 실제로 내각 대학사 내각 수상이 그 내각 수보가 실제로 재상 역할을 하거나 이런 건데 이 조법의 재상을 두지 말라고 명시해 놓게 되는데요. 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명태조 주원장은 홍무 13년에 호용의 옥사를 계기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 사람이는. 그래서 이제 주원장이 크게 이제 4번에 거쳐서 숙청 작업을 하죠. 건국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이 건국세력들 죽이는 게 우리나라나 조선의 관례죠. 예, 그래야지 이제 뭐냐면 후손들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했어. 그래서 다른 황제들은 적당히 죽였는데 이 사람은 한 번씩 숙청할 때마다 10,000명, 20,000명씩 죽였어.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죽인 걸로 돼 있어요. 예, 피해 황제죠. 그래서 호용의 옥사 1차 옥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연간된 2차 옥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옥 옥사가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기 그 항태자가 죽고 항태손이 태손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항태손이 되니까 이제 자기 손자를 위해서 이제 좀 더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시켜야 되겠구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황제가 즉위할 때 권력을 휘둘리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3차 그다음에 남아국사의 여파로 또 4차 4번에 거쳐가지고 뭐냐면 대규모 숙청 작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예전에 도와줬던 강남 지주들 세력들을 대규모 처형시켰죠.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은 그
자기 고향으로 이주시키고 계속 감시를 하고 견제했고 그래서 그대로부터 빼앗은 땅을 일반 농민들이 다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 자, 일단 내용을 볼게요. 자, 명태주 주원장은 홍미 13년에 호용의 옥살 계기로 재상군 중서성을 폐지하고 육부를 관료기구의 최고 기관을 뒀다. 아울러 군사에 대한 중추기관인 대도독부를 이 한 사람한테 다 주면 안 되죠. 5개 나왔어. 5군 도독부를 군쳐서 통수부를 분원하고요. 자, 어사대를 도처로 개조함으로써 관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켜 나가는 등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자, 이거는 그의 통치 말년에 황제권 강고히 황제권을 확고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신이 만든 제도를 준수하여 거듭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한 다음에 항명 조언을 반포하여 자손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지키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황제권을 되게 강화시켜 놨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냐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당나라처럼 한간이 권력이 강해도 한간이 황제를 치지는 못하죠. 갈아치지 못하죠. 그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명나라 때 그 조원장이 확실히 기틀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영왕 주치의 이제 쿠데타 이게 정난의 역이라고 하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이 연왕 주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주원장 있죠. 주원장의 부인이 여러 명 있겠죠. 예. 여러 명 있는데 그 자식들도 많고 그 중에 첫 번째 그 아들이 그 뭐냐면 처음에는 그 태자로서 이제 책봉이 돼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젊어서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린 황제가 즉위한 그 황태손으로 이제 책봉이 되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제 주원장이 이제 태자나 이제 황태손이 이렇게 즉위하는 태자나 황태손이 책봉될 때 좀 약간 걱정이 됐어.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원나라 역사나 예전 역사를 보니까 왕실이 튼튼하지 못하면 항상 그 주변에 건신들이 이제 바로해갖고 황제권을 위협당할 수 있다. 그래서 왕실을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세력들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일종의 이들 아들들을 이제 뭐냐면 군사권을 준 거야. 그래서 군사권을 줘서 그래서 그 항손과 항태자 항손 그 항태죽과 항손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의 뭔가 울타리 역할을 좀 해주기를 원했던 거야. 범벅 역할을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군사권을 갖고 있는 종친들은 위기 때 항시 위기 때 도와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실수도 있겠죠. 황제의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황태손이 즉위했죠. 이게 건무제인데, 자, 건무제 입장일 때는 이 자기 작은 아버지들이 뭐냐면 항상 위협적인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강남의 여러 이제 그 관료 세력들이 이거 군사권 이제 뺏어야 된다. 사권 정책을 해야 된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때 북경을 지켰던 연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5번째 아들 주체가 이 당시 연왕은 이제 북경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북형이 아니라 북형이었죠. 그래서 몽골족들의 어떤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 중에 몽골족 출신도 많았어. 항복한 몽골족 출신도 많고 군사력이 상당히 높겠죠. 강하겠죠. 갑자기 이제 주원장이 그딴 소리를 하니까 그 즉위한 건무제가 사권 정책을 하니까 열받겠죠. 자, 거기서 이제 그 영왕 주체가 이 건무제를 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건무제를 친다는 게 성장적 가치관에 좀 위배되고 그러잖아요. 건무제를 치는 게 아니라 어린 건무제 옆에 있는 간신배를 친다라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게 뭐냐면 정난의 역이에요. 정난이라는 자체가 황제 주변에 있는 간신배를 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소수였지만 건무제를 공격하죠. 난경에 있는 그 건무제를. 그래서 건무제 군대는 연왕의 군대보다 숫자는 되게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도자가 없어. 주원장이 그때 4번의 어떤 숙청을 통해서 유능한 지도자는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건무제 군대가 연점 연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난경이 포위되니까 그때 이제 주원장부터 뭐냐면 핍박받던 한간들이 문을 열어줘 보는 거야.
그래서 연항이 공격하니까 권무제가 그때 이제 요때 죽었는지 도망갔는지는 아직 여러 수수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쿠데타가 끝나서 연항이 이제 영락제로 즉위 되게 되죠. 그래서 영락제가 이제 그 쿠데타 막 시작하기 전에 왜 내가 쿠데타를 했는지를 알리는 그런 것들 이제 내용이에요. 그럼 볼게요. 자, 3. 후의 영락제는 여러 장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태조 고황제와 포자 고황후의 적자로서 국가의 진친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약간 역사적 사실과 좀 맞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그 태조 고황제라는 것은 홍무제는 맞아요. 자기 아버지가 홍무제인데 포자 고황제는 이제 첫 번째 왕후죠. 아까 치면 그 각장의 딸, 각장의 딸은 아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뭔지 말했던 후첩의 자식이에요. 후궁의 자식이죠.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려인일 것이다 보고 있어. 예, 이렇게. 예. 하여튼 봉건받은 이래 아까 이제 땅을 분배받고 군사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래 오직 법을 따르고 직분을 지키는 것을 알 뿐이다. 지금 어린 군주가 누구예요? 이 건무제죠. 예. 건무제가 20살 때 막 즉위를 했거든요. 자, 항의를 계승하여 간사한 자를 신임하고 멋대로 큰 하를 일으켜 우리 집안을 도륙하고 있다. 자, 여기 멋대로 큰 하를 일으키고 우리 집안을 도륙하는 것은 얘네들 간사한 자는 이제 남경의 이제 간료색들을 얘기하죠. 얘네들 말로 믿고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뺏으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삭번 정책을 하려고 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내 아버지가 항제와 내 어머니 항우는 차후에 어두울 때부터 여러 아들을 봉건하여 천하의 울타리로 하고자 했다. 그래서 황실을 보호해주는 범병 역할을 하도록 했고 왕조를 전하고 지속하여 무궁화도 하고자 했지만 하루아침에 소멸하는 처리가 된 것은 항천과 후투가 실로 비추어 아는 바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조온에는 그 조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주원장의 이제 뭐냐면 그 유언이죠. 예전에 조칙 내용에 보면 왜냐면 군대에 있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들 다시 와서 인용한 거야. 이때 요걸 대비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걸 이제 뭐냐면 문맥 쫙 빼놓고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조종에 받은 신하가 없고 악으로서 아는 강악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를 훈련시켜 이를 토벌하여 군주 옆에서 악을 깨끗이 하겠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건무제 옆에 있는 간신배를 친다. 이게 정난이죠. 그러니까 건무제를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명분이 하나. 자, 지금 하가 내 몸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살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위로운 자와 간사한 자는 하나는 아울러 더불어 살 수 없으니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악인을 토벌하고 이때 악인은 누굴까요? 예, 옆에 있었던 황제 옆에 있는 간사한 자를 의미하죠. 토벌하여 사직을 편안케 하겠다. 천지신명이여 내 마음을 굳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장사들은 이들 듣고 모두 감동하여 눈물 흘렸다. 갑자기 날이 흐리고 어두워져 서로 진척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동방에 구름이 열리며 한자쯤 푸른 하늘이 나타나 땅의 빛을 비추니 위아래를 통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이제 쓴 거냐면 그 영락제의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모든 사람이 눈물 흘렸는지는 뭐 세어볼 수 없으니까 모르는 얘기고 요때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흐르고 어두워졌다는데 이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예.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건무제가 즉위한 후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 왕을 제거해 기자 연안 주체는 위험을 느끼고 임금 축근의 간신을 제거하고 한시의 낭을 다스린다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여러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은 붕괴 정당성과 한을 돕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자, 그의 쿠데타는 건무제의 우유부단한 대응과 남경 측의 한가의 내용으로 4년 만에 그 뭐냐면 성공했다. 예, 이렇게 있고 그 봉천 정당기는 저자는 알 수 없으나 누구 입장에서 영락 측의 입장에서 서술된 걸 보인다. 그래서 요걸 이제 또 사료 비판하시오 이렇게 몇 개월 문제를 또 낼 수도 있죠. 예.
될 가능성이 없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화의 항해와 관련된 거죠. 정화의 원정은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요거 예, 두 번이나 나왔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화의 원정은 이제 그 영락제 때 그 일곱 번에 거쳐서 이제 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정화가 이제 뭐냐면 주도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남해 원정 기록이 지금 정사에는 안 남아 있어요. 아쉽게도 예. 이 정사에 남아 있지 않고 되게 어느 기록이 맞냐면 되게 야사나 그다음 소설책 그걸 소재로 한 소설책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1차 비문 같은 거 금성문 같은 거 있죠? 예.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냐면 그 금성문 관련된 정화 원종에 관한 금성문 관련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왜 정사에 안 남아 있냐면 이게 영락제가 7번째 때 정화 원종을 하고 나서 영락제가 죽은 후에 이게 중단이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하도록 이제 금기시했고요. 조정리에서. 그리고 그 정화에 그 관련된 배들 다 파손하시고 그리고 그 관련된 기록도 다 없애버려요. 네. 그래서 정사에는 없어. 야사나 소설책 소재나 금속문이나 이런 데에서 좀 나와 있죠. 그 기록들이. 그래서 정화의 원정 규모라든지 그래서 정화가 이끌었던 배 이런 것도 교과서에 좀 실려 있는데 배가 되게 크고 막 그렇다고 설명돼 있잖아요. 근데 약간 불안은 있어요. 예. 왜냐면 정확한 기록은 아니야. 그게. 그래서 정화 원정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거다. 비문 내용에. 그래서 뭐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이제 그 내용만 약간만 부분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예. 밑에 쭉 넘어가서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영락 3년에 해군 원정대를 통솔이고 캘리코라는 나라가 갔다. 자, 이 캘리코는 그 어디냐면 캘리코등이 나는 캘리코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비로나자부이라는 이제 캘리코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나라가 도시죠, 도시. 그래서 우리가 캘커타 아시죠? 예, 캘커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인도양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갔다. 당시 해적 진조이가 스리비자야. 스리비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당시 왕조죠. 그래서 스리비자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 그 외국 상인들을 감당하고 우리 해군의 원정대를 공격했지만 신병의 도움으로 단변에 직면했다. 신병이라는 건 명락 군대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 5년에 해군 원정대를 통솔하고 거기에 이제 동남아시아를 쭉 도왔죠. 이런 나라들. 예. 그래서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앞에 이제 자바는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고 스리비자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암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예. 시암은 아유티아 왕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유티아 왕조. 예, 오늘 이제 태국이죠 여기.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각 왕조는 진귀한 보물과 신기한 날짐승, 기이한 짐승을 바쳤다. 이건 이제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조공 무역을 했다. 그래서 영락제의 이제 뭐냐면 원전 결과 그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등등을 해서 조공국이 확대됐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락 10년에 해군 원정대를 통솔하고 각국에 갔다. 도중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 그 왕 알라칸코나가 불순하여 원정대를 해치려고 했다. 신이 감호하여 드러내줌으로써 이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 왕을 포로잡아 영락 9년에 귀국하여 바쳤다. 황제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고 본국에 기한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스리랑카 부족장의 관련성이 있어요. 예, 부족장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영락 11년에 해군 원정대가 호노무주로 갔다는. 자, 호노무주 많이 들어봤죠? 예, 그저 이란 쪽에 있는데 예, 여기 인도양 쪽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죠. 요게 이제 그 나라 같고 스마트라에서는 위안 세칸테르가 본국에 침범한 약탈을 일삼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내전에 또 간섭해갖고 뭐 이게 뭐냐면 도와줬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여기 보면 천지지 신영응기라는 책 있죠. 네, 책이 아니라 이제 비문인데 청비 청기 그 진신 영응기 이 기록에 보면 이렇게 그 정화는 남해 원정을 기록한 대표 비문으로서 그 당시 모두 시대에 거쳐서 그 항해 내용과 성과를 간략하게 기록 올려 있다. 특히 원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황제 위복과 함께 그러니까 천비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신의 이름인 것 같아. 뭐 상제와 비슷한. 그래서 천비라는 신이 영흥을 베풀었다. 뭐 이런 거죠. 예. 천비지 신영응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천비가 보응하는 뜻이라고 하여 난경, 용광을 비롯한 복권, 장남용도 장남용의 청원궁을 건설해 비석을 세워 이를 기리고 있다. 장남용 태평양은 태평항은 정하는 그 장량의 태평항은 정하는 서양 항해를 떠날 때마다 정박하면서 태평항에 정박하면서 동부 계적품의 불어오기를 기다렸던 곳으로 4차 서양 항해를 위해 장락을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천비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남산 상봉탑사 옆에 청빈궁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여기 내용에 이제 정한 원정의 일곱 번에 거쳐 관련된 기록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정기 때 북부원의 이제 방어 취약성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어떤 때냐면 이게 천순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예, 천순은 영종 때야. 예, 영종 때 연호죠. 연호 때. 그래서 천순제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면 영종은 천순 외에도 연호를 하나 더 있어. 예, 그 중간에 이제 정난의 변이 있고 제가 연호를 제 기억을 잘 깜빡 잊었는데 하여튼 그 천순제 때 이제 영종 때 이제 뭐냐면 했던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그 엑센에게 포로 잡힌 영종이 토목본의 변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영락제 사후에 이제 북방에서 몽골 세력들이 일어났고 특히 오일라 때 엑센이 공격해 오니까 자기가 굳이 그 뭐냐면 잡힐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친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갔다가 잡혔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포로가 됐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토목본에 이제 이게 이제 이긴데 다시 돌아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영종이 이제 아까 이제 두 개의 연호를 썼다 했죠. 그 통분의 전에는 정통이라는 영어를 썼고 지금 기억나네.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천순이라는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통제, 천순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냥 영종이라고 쓰죠. 예,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묘를 써요. 영종만은. 자, 그래서 두 개의 연호를 쓴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명나라 청나라 때는 한 개의 연호만 쓰잖아요. 두 개의 연호를 썼던 황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청통과 전순 요 연호 중간에 통옥본의 변이 있었고 토목의 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한때 유폐됐다가 탈문의 변호를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천손이라는 영어를 썼죠. 예, 천순이라는 영어를 요 과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천순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이거는 탈문의 변 이후에 예, 그러니까 영종이 복위한 이후의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요. 1464년 천순 8년에 봄에 어사 진성이 말했다. 타타르 부락의 보라이가 가장 완성하고 또 비밀 3위의 제본을 불러들여 서 동맹을 맺고 진을 치고 거주합니다. 지난 겨울에 조공하러 와서 보상과 연애를 요구하면서 원래 우리의 허실 역군이 그들이 우리의 병정을 침범하고자 하는 뜻은 이미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병정의 관문을 지키는 우리 신하들은 적당히 얼버무리며 태만합니다. 성벽이 수위되지 않고 무기는 예리하지 않으며 군사는 훈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유한 자는 매우 돈을 내며 편안하게 지내고 가난한 자는 궁지임에
추위에 시달리면서 도망합니다. 병경방어가 이득처럼 문란하니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자, 영락제 사후에 북방에서 몽골 세력들이 흥계했는데 오일라트의 엑센이 토목부에서 정통제를 풀어샀던 토목의 변이 일어나죠. 북경을 포위하고 선부를 함락시킬 정도였다. 그 다음에 엑센이 살해된 후에 타트의 보위가 엑센이 왜 살해됐냐면 이때 이제 정통제를 이제 뭐냐면 포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포를 잡고 나서 영나라 정부에 뭐냐면 그 몸값을 요구해요. 몸값, 인질값, 값을 요구하는데 영나라 정부가 엑센이 너무 많이 부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정통제 너 가지다 하면서 이제 협상을 중단해버리죠. 그러니까 엑센이 당황하죠. 이 정통제 계속 잡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엑센 안에서 이제 몽골족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비난이 쏟아지죠. 이 사람을 왜 풀어주냐? 몸값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래야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엑센이 거의 확 떨어지고 살해를 당해요.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일라트가 이제 권한이 좀 약해지니까 이때 이제 반대쪽 부적인 타타의 권한이 강해지죠. 그래서 타타르의 보라이가 거의 매년 명예 북분을 침범했습니다. 자, 이 글은 천순제 등이 천순제 영종이죠. 영락제 전에 이제 돌아온 영락제 돌아와서 이제 천순이라는 영어를 썼기 때문에 천순제라고 하죠. 자, 영종이 이제 뭐냐면 이게 뭐야? 네. 조길상과 석강 등의 쿠데타를 일으켜 경제를 퇴위시키고 포로되었다가 풀려난 영종 종도제를 복위시키고 연호를 천순이라고 했는데 천순제가 죽고 성화제가 즉위된 직후며 매우 취약한 북변의 방어 실태를 각별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천순 8년이라고 돼 있는데 선화제가 즉위하는데 왜 천순 8년이냐? 요걸 이제 보면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이니까 이제 똑같지만 이거는 이제 유년칭호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유년칭호법이라는 것은 A왕이 죽으면 A왕의 연도까지는 인정해주고 B왕은 그 다음의 연호까지 다음 연도에 가서야 1년, 2년 이렇게 해갖고 칭할 수 있어요. 기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 천순 1646년에 그 앞에 그 천순제가 죽었어요. 근데 해가 밝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화제 즉위에도 천순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쓴 거야. 요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명대 장성의 축조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만리장성은 이제 진시황 때 세워졌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만리장성은 명대 때 만든 만리장성이에요. 그래서 가역간부터 해서 동쪽의 상해강까지 몽골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한 번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거쳐서 이제 만들어졌어. 그중에 이제 그 만리장성을 크게 공헌했던 그 만리장성을 만드는데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 여자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자준이. 그래서 여자주는 그 예전에는 보와 돈대라는 점이 아니라 병장의 선을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새롭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만리장성을 만들 때 명나라 때는 보라는 것은 좀 큰 진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제 강화도 가보면 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큰 군사 기지를 보라고 하고 돈대는 보와 딸려 있는 작은 진을 말해요. 예, 작은 진을 얘기. 예. 그래서 이제 보가 있고 좀 그 강화도에 가도 돈대가 있죠. 돈대라는 좀 작은 진이 있는데 대개 보면 만리장성이 우리가처럼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보와 돈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점과 점을 잇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잇는 거야. 점과 점을.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잖아요. 이게 뚫린 곳이 많죠. 그래서 여자주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방식을 좀 깨하고 어떤 하나의 장성을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요 보와 돈대 보와 보 사이에 뚫려 있는 곳을 하나는 연결시켰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벽돌로 이제 쌓았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 도중에 산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산. 자, 산을 어떻게 할까? 그 당시 뭐 뚫는 다이나마이트도 없고 뚫어서 동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뭐 깎아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계속 뭐냐면 그 만리장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와 보호를 이제 서로 연결시켜 준 거야. 그래서 보호와 보호를 연결시키는 이들 선들을 뭐라고 하냐? 아, 그걸 뭐냐면 변장이라고 해요. 변장. 그래서 이 보호와 보호를 그냥 둔 게 아니라 변장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줬어요. 예, 이런 것들. 그 이 변장을 더 강화시키고 하면서 만리장성이 만들어졌죠. 명나라 때.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이게 군사적 효율성 있냐? 효율성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뚫리면 계속 여기 뚫리는 곳은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냐면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사적 효율성 없어도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선이 계속 있기 때문에 뒤에 후방에 이제 뚫려도 이제 그 뒤 그 옆에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뚫려도 그 안쪽까지 갈 수 있지만 일단 뭐야 뚫린 곳 안쪽까지 있으면 후방이 위협당할 수 있겠죠. 만리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어서 역할은 못했지만 후방을 먼저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이 됐다. 뚫려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예.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은 자 장성 건설의 기원은 춘추 전국시대에 올라가지만 현재 장성이 왕성된 건 명대 것으로 서쪽의 가역강부터 동쪽의 상해간에 이르는 것이었다. 당시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명중기 이후에 국병망위에 담당했던 순무대에서 전비되었다. 이제는 병장이 보호와 돈대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만 여자준이라는 사람이 병구상성 그 여자준 사람이 건설한 장성은 병장 그 자체가 방위의 중심을 쌓기 때문에 보호와 돈대는 점이 아니라 병장이나 섬을 중시로 했다. 그래서 현저한 지역을 깎아 병장을 만드는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후에 명예 북병 방위 정책 병장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앞에는 보호하고 돈대를 중심으로 했고 그 변장은 이렇게 보호와 돈대 연결한 변장은 좀 작은 울타리에 불과했지만 실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돈 그 변장을 강화시키면서 변장 중심의 어떤 방어 체제를 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드문친에 나눠볼게요. 드문친에 나. 자, 이 드문친의 나는 그 한의 중에도 나오죠. 그 당시 이제 15세기 들어와서 이제 세혁증과 은납화 실시도에서 이갑제가 붕괴돼요. 사회 분화가 일어나고 지주 전호제가 또 뭐냐면 이렇게 그 뭐냐면 가혹해지고 전호에 폭탄이 많으니까 지대 같은 것들 막 징수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세 거부 아니 그 지세 거부 운동 등등 해갖고 이런 최초의 소작인 반란 운동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드문친의 투쟁이에요. 드문친. 예. 드문친.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소작인 투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나는 이제 의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정권 13년 2월에 복권 상영의 백성 드문친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앞서 복권 순환의사 류화가 각 구현에 다음 같은 경무를 보냈다. 물론 성곽과 항초의 크고 작은 향과 도의 출입구는 모두 하나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그 문 위에 집을 지어서 각각 종과 북을 무기를 비치해라. 큰 항초는 네 기퉁에 높은 망대를 세우고 작은 항초는 그 중간에 세워라. 각 향민은 10명 또는 5명씩 단위로 조를 편성하고 총갑, 손갑을 설치하며 이들을 통솔해라.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 내용들은 다 드문치에 나는 이제 그러니까 반란을 대비하기 위한 항총 방어 관련된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자, 15세기 들어서 세력 증가와 응납파 실시로 점차 이갑지수가 흔들리고 사회 불안이 증가됨으로써 영조는 총각과 소갑을 설치하여 사회 안정을 깨고자 했다. 자체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갑이 된 드문치는 소장로 운반 거부 및 부가세 거부 운동을 주도하면서 지주가 대비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란을 발전했다. 그래서 드문치의 투쟁은 중국 최초의 소장인 자신의 권리를 내걸고 있거든 반란으로 평가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투쟁 반란이 나니까 요런 이제 총각과 소갑 시스템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좀 기초하고 관련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섭종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요거 예전에 개까지 기출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섭종류가 그 당시 은이 이제 유통이 되니까 은 강산을 개발을 해요. 근데 달리가 이 강산을 뺏어버리니까 그에 반발해갖고 일어난 난이 섭종류의 난인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기출문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명중기 왜구와 이제 중국인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명중기 때 그 보통 후기 왜구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후기 왜구들은 이게 16세기 때 등장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안으로는 이제 배경 보면 명나라 측에서 이제 뭘 실시했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사무역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무역이 행해지고 그래서 얘네들 밀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자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군대를 이제 사부장 개인 조직을 이제 만들죠. 예. 그래서 민병 같은 것들 자기 거느리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왜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전국 시대잖아요. 예. 전국 시대다 보니까 또 뭐냐면 왜구들이 듣고 이런 상황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왜구의 특징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왜구하고 가짜 왜구 중에 가짜 왜구, 중국인 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왜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왕직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일본의 시다토에 뭐냐면 근거를 두고 그 양자강 이남 지역에 있는 강남 지역의 왜구들 통솔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후기 왜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사조제는 복권성 연해의 장나경 사람으로 1592년 진사가 되고 강서우 포종사로 연유했다. 그 연안 지역의 왜구가 참가한 원인을 해당 지역의 중국인들이 왜구를 끌어들여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밑바닥에 중국인들이 있다고 했죠. 중국인들이 밀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간병들이 들어오면 이제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왜구를 끌거나 자기 종자들 끌어서 뭐냐면 강병들을 퇴치하고 이익을 챙기고 약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죠. 자, 연안 지역에 권세 있는 집안이 해상 밀무역의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상동인들은 무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왜구를 유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상동의 왜구가 오지 않는다고 견해가 흥미롭다. 자, 요거는 뭐 그 사람 견해고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주로 후기 왜구들은 어딜 틀었냐? 강북을 튼 게 아니라 강남을 틀었어요. 주로 이게 강남을 이제 약탈했거든요. 그거는 정기 예우가 좀 달라. 정기 예우는 강남도 약탈했지만 강북 뭐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쳤죠. 근데 여기 후기 예우는 강남에 집중돼 있다. 왜냐하면 그다음 강남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요 지역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먹을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구도 많아요. 요 지역에. 그래서 주로 초점은 강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거적 개혁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이 장거정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동계에도 나오고 한의중에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쓰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냥 각자 보시고 고성법만 읽어보시고 고성법 1조포법 관련된 재정 관련된 내용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고성법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고성법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쭉 넘어가서 밑에 내용이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밑에는 재정 관련된 내용이야. 예. 재정 안정화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너무 많네요. 예. 그러니까 고성법 관련된 내용만 좀 볼게요. 고성법은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동계 강독할 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내용만 사전 내용만 좀 읽어볼게요.
자, 저는 고금의 인재가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주가 관리에 대한 임명권과 그 상병권을 활용하여 천하의 살을 열심히 뛰게 한다면 왜 구하여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세상에 인재가 없다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바랄건대 2부에 명하셔서 업적 평가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명성과 사실 일치한지 자세히 심사하도록 하십시오. 조정의 예제도에 따라서 건강과 외관은 3년간 6년마다 국가 평정하죠. 자기가 주어진 일을 기한 내에 처리하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때 일괄적으로 복지시키거나 가분하게 은전을 베푸지 마시고 반드시 청직, 형상, 불청직을 매겨 등급을 하십시오. 그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교훈평가처럼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는 거야. 신직은 이제 제일 일을 업무 수준과 같이 뛰어난 거고 형상은 그냥 보통, 불칭칭은 아예 못했다. 그 만약 그 공격과 잘못이 그리 현저하지 않아서 바로 승진시키거나 강제 파면해서는 안 되는 자는 고칙, 그러니까 명예직을 주거나 훈계를 주어 그 뭐냐면 주시대 조금 차등해 주어 경력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등급이 좀 명예직이나 뭐 간원들 그 뭐냐면 좀 낮은 간직들 아니면 간직은 높지만 좀 약간 명예직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짜르긴 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견제해라. 그냥 뭐 약간 최근에나 뭐 이런 의미에서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소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이거는 장거정이 윤경 2년에 예학대학사가 되어서 제시한 정치적 방향으로 윤경 연간의 몽골의 하윤이 원앙의 계양, 만년주초의 고성법 실시, 토지조사, 일족법부 실시, 원론탄압이 드러나 있다. 그는 호북성 강릉역 출신으로 가정 26년에 진사에 급제하고 윤경 원년에 대학사가 되었다. 만력제의 신임을 얻어서 그 황제가 즉위한 직후부터 그 10년간 내각 수보로서 잘 앉아서 국정의 대부분 독단하였고 그때 이제 이 내각 수보는 주로 2부 상서가 이제 차지했죠. 그리고 이 내각 수보의 법제적 권한을 확보한 것이 이 고성법이죠. 최종적으로 그 뭐냐면 달리 판단을 하는 것이 2부 상서야. 예. 자, 그래서 국정의 대부분을 독단하였으며 내의적으로 세태의 조짐을 보였던 명나라 국력을 만회했다. 그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자도 많아서 그의 사후 탄핵을 받고 가산이 몰수되었고요. 그가 부관 참신을 당했어요. 또 예. 그 강남의 신사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58년 후에 복권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0년 동안은 또 만력제 친정기가 들어가요. 그 앞에 이제 그 장거정은 만력제 어릴 때 했던 거고 만력제가 30년 동안 이제 정치했는데 개판 쳤죠. 예, 정치를. 그래서 이때 당쟁이 이제 했는데 당쟁은 독립당과 비독립당 이렇게 싸우죠. 황대자 이제 책봉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도 사만이라고 하는 등등 문제도 이제 당쟁이 시작되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관련된 내용 읽어볼게요. 자, 요거는 잠깐만, 이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이거 좀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지문은 90번이에요. 첫 번째 인지문 90번입니다.